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 된 아주마입니다. 저에겐 마음으로 낳은 세상 착하고 마음씨 고운 이제 갓 성인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희 모녀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려드릴게요. 전 어릴 때부터 사랑을 정말 부족함 없이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집안의 딸이 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유난히 절 예뻐하시기도 했고, 그 당시 마을에 아이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제가 어릴 때 다들 저만 보면 항상 곶감이나 식혜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예쁨을 많이 받으면서 컸죠. 그래서 전 어른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사교성 좋은 사람으로 컸어요. 항상 나눠 먹는 게 도리인 줄 알고 받은 게 있으면 당연히 주는 게 있어야 하고, 남들이 꼭 저에게 그러라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꼭 그렇게 해야 했죠. 그렇게 마을에서 예쁨을 받으면서 그나 도시로 나가 일을 시작할 때도 윗분들에게 예쁨을 받는 법을 알고 있어서 정말 잘했었죠. 그러다 거기에 정말 어리버리한 남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처음에 전 그 남자 보면서 사람이 어쩜 저리 어리버리하나 했었죠. 어떤 날은 회사 과장님이 그분한테 서류를 팩스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는 과장님이 "아니, 팩스 보내라고 이 사람아, 저번에도 알려줬잖아" 하며 가슴을 쿵쿵 치시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저건 어리버리한 게 아니고 그냥 어디가 약간 모자란 건가 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지 말자 생각했었죠. 그렇게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일하던 곳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전 안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화재가 났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검은 연기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당황해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밖에는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고, 전 울면서 "여기 사람 있다고, 누구 있으면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렇게 크게 소리쳤는데도 밖에서는 화재 연기와 사람들 비명과 대피하는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봐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난 이렇게 죽는 건가" 하고 있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밖에서 "여기 누구 있으십니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콜록대며 소리쳤죠. 그렇게 저는 사무실 안에서 살려달라 소리쳤고, 밖에서 문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눈을 뜨니 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살려주세요" 하며 눈을 떴고, 제 손을 잡고 옆에서 누워 계시던 부모님은 화들짝 놀라며 괜찮다고 절 안아주셨어요. 절 다독이며 "그 사람이 꺼내줘서 살았어. 나중에 그 사람 보면 고맙다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군데?" 하니까 "이름이 뭐랬더라? 상윤인지 상혁인지 하는 것 같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상혁? 김상혁 씨?" 하니 어머니는 "그래, 맞다, 상혁. 성함이 김상자 혁자라고 하시던데 아는 분이니? 그분 아니었으면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나중에 퇴원하고 꼭 밥이라도 사드리면서 고맙다고 말씀드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김상혁이 누구냐면 그 회사에 어리바리하고 약간 모자라 보이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 일 생기면 가장 먼저 도망갈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절 구했다고 하니까 전 어안이 벙벙해졌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절 구해줬다는 게 정말 맞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고맙고 용감한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퇴원하고 출근하면 꼭 고맙다고 얼굴 보고 말해야지 했어요. 시간이 흘러 기다리던 퇴원을 하게 되었고, 다음날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그날 어찌된 일인지 한 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보이지 않아 전 과장님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께서 "김상혁 씨?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는데 왜? 무슨 일 있어?" 하셨어요. 제가 "언제요? 감사 인사도 못했는데 왜 갑자기 그만둔 거래요?" 물었죠. 과장님은 "그 상혁 씨 어머니가 홀로 사시는데 아프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옆에서 간호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던데 김상혁 씨 번호 모르나? 알려줄 테니까 전화로 감사 인사해" 하며 제게 그 남자 번호를 줬어요. 전 그 번호를 받고 한동안 고민하다가 그냥 연락 한번 해보자 하고는 전화를 했죠.
저기 혹시 김상혁 씨 핸드폰이 맞나요? 라는 제 말에 그 남자는 한동안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몸은 괜찮으세요?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었죠. 모르겠어요. 그냥 그쪽일 것 같았어요. 몸은 괜찮나요? 무슨 일 때문에 연락하셨어요? 하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퇴원하고 감사 인사 드리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이미 퇴사하셨다고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꼭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번호를 받아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어머님은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으니 남자는 또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해요. 제가 쓸데없는 걸 물었죠?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하니 남자는 제게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하더라고요. 다음에 커피라도 하자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상혁 씨의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장례식에 가게 되었죠. 거기엔 상혁 씨가 덤덤하게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장례식장엔 찾아오는 사람도 적었고 가족도 상혁 씨 말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회사 사람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각각 도와주며 일을 했죠. 그러다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갔어요. 그리고 나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비상구 계단 쪽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 조심히 가보니 거기엔 상혁 씨가 계단 구석에 앉아서 서글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조문을 끝내고 다들 하나둘씩 자리를 떠날 때 전 혼자 울고 있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혁 씨가 구해주신 거 이렇게 갚게 해달라고 하고는 상이 끝날 때까지 상혁 씨 옆에 같이 있어 주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편히 보내드렸어요. 얼마 뒤에 상혁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저 혼자라면 못 보내드렸을 것 같은데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그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 괜찮으시면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말이죠. 저는 상혁 씨만 괜찮다 하면 오늘 저녁 같이 먹고 싶은데 어때요? 하니 웃으면서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는 상혁 씨와 식사를 했고 그렇게 몇 번의 만남 뒤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서로 정말 의지하면서 잘 만났고 어리바리한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알고 보니 낯을 너무 가려서 그렇게 보였던 거더라고요. 심성도 너무 착하고 다정한 이 남자를 보니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 부모님에게 먼저 말씀드린 뒤 허락을 받고 나서 결혼하자고 먼저 말했죠. 상혁 씨는 제게 웃으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제가 멋지게 청혼하려 했는데 제가 한 발 늦었네요.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나처럼 가진 것도 없는 사람 좋아해줘서. 라고 제 청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작게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어렵게 얻은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고 어렵게 태어난 만큼 남편은 딸을 매일 금이야 오기야 하며 물고 빨며 매일 안고 살았어요. 자꾸 안아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공주님 다리 아플까봐 그러지 하며 항상 아이를 안고 다녔어요. 딸은 완전 공주 대접 받으면서 컸죠. 그러다 보니 딸은 아빠가 무조건 자기 편으로 알고 아빠에게 투정이 많은 아이로 컸어요. 그래도 아이 아빠는 괜찮다며 예뻐만 했죠. 딸이 5살이 되던 날 바다에 가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남편은 아이 옷을 입히고 얼른 바다 보러 가자 했어요. 그날 저는 몸이 좋지 않았는데 딸이 가자고 하도 투정을 부려서 셋이서 처음 바다 보러 가는 날이었죠. 저는 멀미가 나서 남편에게 말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렸고 다급히 내려 구석으로 가서 구토를 했죠. 그렇게 개워낼 만큼 개워내고 몸을 일으키는데 다시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저 멀리서 제게 괜찮아? 물었고 저는 손으로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의 자동차 뒤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덤프트럭이 순식간에 남편 차를 들이받았고 그 뒤를 따라오던 차들도 차례차례 저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는 놀라서 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경사가 있어서 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겨우 올라가 남편을 부르며 찾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급하게 딸도 찾는데 저 앞에 저희 차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힘껏 달려가는데 달려가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 더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차 앞부분은 괜찮아 보였는데 뒷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멈춘 자리에서 몸을 떨면서 눈물을 훔치다 울며 천천히 차로 다가갔어요. 제발 아니길 바라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도로는 비명으로 가득 찼고 저는 차로 가까이 다가가 딸이 살아있길 바랬어요. 가까이 가보니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였습니다. 혼자서 미친 사람 마냥 울면서 차 뒷부분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도와달라고, 아이가 타고 있다고. 그걸 듣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왔고 사람들이 같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힘을 썼지만 어림도 없었죠. 조금 있으니 구급차랑 경찰차, 소방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제가 울며 제발 딸을 살려달라, 그리고 남편을 찾아달라 말하니 저에게 진정하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그날 구급대원들이 차 뒤를 개방하고는 찾았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 소리에 미친 사람처럼 뛰어가니 갑자기 구급대원들이 막아섰죠.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이거 놓으라고 발악했더니 절 잡고 가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때 절 잡고 있던 구급대원의 무전기로 아이를 발견했는데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죠.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기절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싶다던 바다도 보지 못하고 그날 전 남편과 아이를 잃었어요. 그리고 저만 살아남았죠. 아이의 시신은 건졌지만 남편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덤프트럭이 치면서 튕겨나서 찾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찰 쪽에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 뿐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가드레일 너머에서 남편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정신이 나간 절 대신해서 아이와 남편을 보내주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과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너무 울다 혼절하시고 저는 미친 사람 마냥 넋을 놓았어요. 그렇게 아이와 남편을 한순간에 잃으니 한동안은 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집은 아이와 남편을 잃기 전 상태에 머물렀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남편이 살아 돌아왔나 해서 뛰어나가 문을 열었죠. 문을 열고 아니란 걸 알고 실망하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집에 엄마가 찾아왔어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딸이랑 김서방 붙들고 살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거사. 너 이러고 있는 거 알면 김서방이 좋아할 것 같아? 네 딸은 엄마가 이러고 있는 거 알면 그 어린 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너도 슬픈 거 다 알지. 그리고 너도 이러다 잘못될까 내가 너무 불안해. 제발 이제 너도 살아.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엄마에게 정말 미안해졌어요. 그렇게 사고가 나고 남편과 아이를 놔주지 못했던 게 벌써 7년 정도 되었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뼈만 남아있을 정도로 말라있었고 그런 저를 보고 하루하루 불안했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남편과 아이를 보내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충분히 슬퍼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유품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딸하고 남편하고 같이 살던 곳을 정리했습니다. 거기에 살면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고 매일 울면서 그리워할까봐 하나하나 흔적을 지워갔어요. 그렇게 지워가며 저는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도 하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했죠. 일도 다시 시작하고 날마다 바쁘다 보니 슬퍼하고 우울해할 시간이 줄었어요. 그렇게 아이와 남편을 놓아주고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한 아이를 만났어요. 제가 일하는 곳이 집 근처 식당이었는데 거기에 항상 비슷한 시간에 오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항상 그 여자애는 식당에 오면 꼭 뭐 잘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황급히 먹고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서성이다 가는 날도 있었죠. 처음엔 이상하다, 왜 오늘은 그냥 가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식당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더군요. 그렇게 그 아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그때 사고 안 나고 컸으면 딱 지금 그 여자애만 했거든요. 그래서 눈에 밟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이가 식당에 왔는데 누가 봐도 맞고 온 것 같았죠. 그래서 아이에게 너 오늘 꼴이 왜 이러니? 무슨 일이 있었어? 응? 아줌마한테 말해봐. 요즘 잘 오지도 않던데. 지금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니? 하는데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쳐다보더니 밥을 먹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식당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사장님은 신경 쓰지 마. 딱하긴 한데 우리가 뭘 해줄 수는 없어. 본인이 알아서 헤쳐나가야지 별 수 있나?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사장님을 따라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사장님은 저 애 여기 언덕이 보육원에 있는 앤데 어린 게 딱하긴 한데 음침한 게 여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애가 무슨 생각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 애 무슨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있던데 자기도 잘해줄 생각하지 마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 5살의 부모에게 버려졌고 그 후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음침하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자꾸 그 아이 얼굴에 저희 딸아이가 겹쳐 보였거든요.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계속 주시했고 말을 걸며 다가가 친해졌어요. 동네에선 사람들이 저 몰래 수군거리기 시작했나 보더군요. 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아이와 근처 공원에서 음료를 마시는데 아이가 제게 아줌마 이제 저한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줌마가 자꾸 잘해주니까 제가 아줌마한테 기대게 되고 또 동네 사람들이 아줌마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보기 싫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줌마가 얘기했었나? 아줌마한테는 참 다정한 남편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딸이 있었다고. 근데 한 12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 같이 바다 보러 가던 날이었는데 나만 살고 다 죽었어.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이 나만 보면 손가락질했어. 혼자서 살아 돌아왔다고. 남편이랑 딸 잡아먹고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그 2사람한테 미안해. 나만 살아서. 하니 아이는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아줌마라도 살아서 다행인 거죠. 딸이랑 아저씨는 유감이지만 그래도 아줌마라도 살아서 그 2사람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며 절 위로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 근데 아줌마가 하고 싶은 말은 아줌마는 괜찮다고 누가 손가락질해도 아줌마는 한번 겪어봐서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너만 아줌마 안 불편하면 그걸로 괜찮아. 아줌만 널 보면 죽은 딸이 생각날 때가 있거든. 살아있으면 딱 너 나이야. 그래서 그런지 네가 자꾸 눈에 밟히네. 그런 내가 불편하니? 모르니 아이는 잠시 말을 주춤하다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데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아줌만 진짜 괜찮아 하고는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말만 되면 아이는 제게 전화했고 도시락을 만들어 봄에는 꽃 구경 가고 가을엔 낙엽 구경하고 겨울엔 눈꽃 구경하며 보내다 보니 벌써 아이와 알게 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되었고 그동안 서로 많이 의지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같이 밥을 먹다가 내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니? 하니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뭔데요? 라며 묻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아줌마는 너가 너무 좋아서 이젠 같이 살고 싶어. 내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아줌마랑 같이 살면 정말로 부족함 없이 아낌없이 사랑해 줄게. 바로 대답해달라는 건 아니야. 네가 잘 생각해보고 아줌마한테 말해줘. 하니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라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친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그런 소리 하나. 저라면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는 제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렇다고 싫다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보고 연락 줘. 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줌마, 내년이면 제가 성인이 되면 보육원을 나와서 혼자 생활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1년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나요? 1년 뒤에 제가 성인이 되면 그때 엄마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하고는 고맙다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1년이 흐르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지금은 입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의 입양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까다롭더군요. 그래도 간단하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철저하게 되는 게 더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대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지만 주말이면 이제 보육원이 아닌 집으로 오게 되었고 아이는 전보다 표정도 더 밝아지고 행복해 보입니다. 아직 서류상엔 저희는 남으로 되어 있지만 아이는 작년부터 저에게 엄마 엄마 하며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니 하늘에 먼저 간 남편과 딸이 혼자 있는 저에게 외롭지 말고 오래 살다 오라고 저에게 선물을 해주고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이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서류가 90% 완료되어 곧 있으면 제게 진짜 딸이 생기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